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2020년 12월에 발간된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진우입니다. 책 표지에서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이진우 교수, 극단의 시대를 건너는 그리스 철학 천년의 사유를 전하다. 책 제목이 너무 빤하고 뻔해서 책을 펼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을 펼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책의 극적인 요소를 찾느라 겉돌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런저를 여지없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파고든 극단을 요구하는 용어나 한계를 뛰어넘는 자극적인 표현에 저도 모르게 젖어 있는 탓이라고 말입니다. 시시한 일상에 배어있는 균형의 기운을 알아채고부터는 책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절묘한 균형은 한계 돌파나 극한 도전보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균형을 시시하게 여기게 된 배경을 먹방의 극한 도전과 함께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에게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의 신비나 자연의 섭리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철학이 시작되었던 2500년 전인 고대 그리스 사회와 첨단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성과 감성 사이를 오가며 판단하고 평화와 전쟁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의무 간의 갈등은 여지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떻게 이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도 삶의 균형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정상이 시시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시 말해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인의 삶과 일상을 자극하는 것은 극단이다. 균형과 절제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와 극단에 도전하는 체험이 우리를 자극한다. 먹방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현상은 과학적 퇴폐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요리하거나 먹는 광경을 광고나 방송을 통해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을 푸드포르노라고 한다. 푸드포르노는 우리를 식욕의 노예로 만든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런 음식 영상과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자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지나치면 삶을 파괴한다. 식욕은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욕구이지만 생존과 관련 없는 식탐을 갖고 있다. 식탐이 성서에 기술된 7가지 죄악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탐 외에 7가지 죄악에 해당되는 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인색, 유욕 등이었습니다. 저자는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대 그리스 철학 사용 설명서를 제안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상하게 전혀 고답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현대의 최신 학문 연구 성과들과 고대 그리스 철학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고상한 철학자의 진부한 옳은소리 일색이겠거니 하다가 어느새 몰입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을 비롯한 심리학, 의학 등의 연구 동향과 함께 저자의 논지가 유창하게 흐르고 있어 고대 철학이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반 학문들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책들도 곳곳에 배치시키고 있어서 그야말로 책 맛보기의 진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저의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가 얼마나 허접한 수준인가도 부끄러워하면서 기쁘게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책을 집필하게 된 심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특정한 정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물음조차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한때 철학이 바로 삶이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을 실마리로 이 물음에 답하고자 했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집단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삶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삶 속에서 균형을 찾게 하는 것은 바로 철학이다. 철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책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란다. 웃으면서 죽음을 얘기하고 웃으면서 삶을 말할 수 있는 명랑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해했던 철학과 윤리는 결코 삶과 겉도는 이론이 아니었다. 윤리와 철학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 곧바로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이번 책 읽기의 큰 성과는 무엇보다
얼굴을 성형하는 비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성격이 얼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생각하는 습관과 옳은 행위를 실천하는 습관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사유와 실천의 반복이 만든 좋은 습관이 일상의 삶에 녹아 있으면 좋은 성격이 됩니다. 좋은 성격은 행복으로 실현되고 얼굴까지 성형해 줍니다. 저로 하여금 이런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준 책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특히 성격이 드러나는 얼굴에는 삶의 모든 것이 새겨져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겐 늘 미소를 짓는 것 같은 입 모양을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간을 찌푸린 듯 두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을 파놓는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성격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해 성격은 삶의 예술 작품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 좋은 성격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성격을 갖는다.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좋은 성격을 드러내고 불행한 삶은 나쁜 성격으로 표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가져오는 성격은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적으로 좋은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성격이 형성되면 언제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행복은 잘 사는 것, 잘 실천하는 것과 동의어였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삶을 통해 잘 실천한 사람이며 평생 일관성 있게 실천을 잘한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성격 좋은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 모순인 셈이다. 좋은 성격은 불행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불행한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진 좋은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책은 일깨워줍니다.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도 불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사유하지 않거나 옳은 행위를 실천할 수 없다면 얼굴이 미워질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한들 좋은 성격을 체득하기는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격은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로 다음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끔찍한 고통, 절망적인 궁핍, 가늠하기 힘든 혼돈을 겪더라도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을 터득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화와 분노를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 문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지나쳐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모자람과 지나침 모두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이룬다. 균형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마땅한 중간을 정해야 한다. 중간은 결코 정지해 있는 목표물이 아니다. 그것은 양극단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한다. 그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중간을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매뉴얼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개별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중간인가는 개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균형을 이루는 과정은 이처럼 역동적이다. 균형의 경지는 만만하지 않으면서 만만하다는 데 있습니다. 균형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은 균형의 진술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통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꿔본 사람은 꽃과 식물을 하나 늘린다고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꽃이 덤불과 어우러지고 그 속에 잡초까지 어울려 초청하지 않은 벌과 나비들이 저절로 몰려들 때 우리는 정원이라는 전체가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체는 부분들이 단지 기계적으로 합쳐진 것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균형의 문제다. 우리가 부분에 집중할수록 전체는 멀어진다. 이런 현대 사회의 딜레마를 분명하게 보여준 심리학 실험이 있다. 인지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 소개한 실험이다. 전체의 의미를 잊고 부분만 몰두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 실험처럼 농구공 패스 횟수를 세기 위해 총집중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능력이 감소하거나 고갈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명백한 것조차도 못 보거나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실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전력을 다할 때 사실상 눈뜬 장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부분의 전력을 쏟음으로 해서 전체 균형을 잃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시사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떠올릴 수 있다면 자기 기억이나 신념에 빠져서 고집을 피우거나 언성 높여 주장이 하고 싶어질 때면 심사숙고할 듯합니다. 우리 정신의 허점을 알려주는 현대 심리학 실험이 겸손한 심성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과학 실험이 인문학적 설득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뒤질세라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의 필요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과 아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시하면 행복은 지속되지 않거나 강화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종의 부정적 시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에게 키스를 하면서 내일은 이들이 죽어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입맞춤을 영혼 없이 의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가장 불행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존재를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종종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헤어질 때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불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화는 우리가 이미 갖고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산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성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현명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불행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행복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진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만든다. 미래의 불행을 성찰해보는 것은 결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에 닥칠 불행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도 그것을 성찰할 수 있다. 미래의 불행을 생각해본다는 것은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향유하려면 우리는 불행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불행의 성찰이 행복을 가져온다. 균형 연습을 일상에 끌어들여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준 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자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랑하게 표현합니다. 매일 마시는 아침마다 느끼는 커피의 향과 맛이 당연한 것도 아니다. 저자의 이 말을 금과 옥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책을 덮습니다.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